우리가 세계 석유지도라고 부를 때 사실 그건 지도 위의 산유국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격의 스위치를 잡는지, 누가 공급의 완충제가 되는지,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는지 그 힘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장 거칠고도 선명하게 뒤흔든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은 오랫동안 중동이 흔들리면 미국이 흔들린다는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셰일 혁명이 그 공식을 바꿔놓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그 변화를 정치의 언어로 밀어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석유를 산업의 결과가 아니라 외교의 레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단순히 많이 생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 하나가 아니라 역사상 어떤 나라보다 많이 생산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은 2023년에 연평균 1290만 배럴의 수준으로 기록을 깼고 2024년에는 월간 기록이 다시 경신됐습니다. 이 숫자는 뉴스용 자랑이 아니라 국제 유가의 천장과 바닥이 예전보다 더 자주 미국 안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서 2021년에 보여준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생산을 밀어주고 에너지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는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 많이 생산하면 유가는 항상 떨어지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미국이 더 낼 수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공포의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의 석유는 실제 공급만큼이나 심리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며 이 방향은 더 노골적으로 표면화됐습니다. 취임 당일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을 내세우며 미국 에너지를 다시 전면에 올렸고 생산과 인프라, 수출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처럼 다뤘습니다. 백악관 문서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석유 지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는 중동의 감산 증산이 시장의 리듬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오펙의 결정과 미국의 생산 수출 속도가 함께 리듬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한쪽이 드럼을 치면 다른 쪽이 베이스를 받쳐주는 구조가 된 거죠. 실제로 2025년에도 오펙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생산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세일을 의식한 시그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석유 지도를 다시 썼다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석유는 단독 상품이 아니라 가스 LNG와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이게 중요해요. 한국의 물가, 산업 전기요금, 기업의 원가, 그리고 무역 수지까지 가스 가격 변동이 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LNG 수출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속도를 냈고 실제로 LNG 수출 승인과 관련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이 곧 무기이기도 해요. 한국은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정유화학 조선철강 같은 핵심 산업을 세계 정상급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유 지도의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라기보다 계산해야 할 변수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계와 연결돼 있어서 파도를 먼저 느끼는 겁니다. 트럼프식 석유 지도에서 한국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변화는 가격의 성격입니다. 미국이 생산과 수출을 강하게 밀면 유가가 한 방향으로만 가기보다 위아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IA는 2025년과 2026년의 유가 전망에서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가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관리가 더 복잡해진다는 뜻이고 가게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가 느닷없이 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치의 유가화입니다. 트럼프는 석유를 말 그대로 협상 카드로 씁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공급 여력을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압박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중동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 선거 규제 인허가 같은 내부 변수까지 육아에 반영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뉴스의 포인트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산유국에서 무슨 일이 났다만큼 미국이 오늘 무엇을 풀고 무엇을 묶어나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유석화의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원유와 LNG가 늘어나면 거래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한국 정유사에겐 원유 도입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여지가 생기고 일부 제품의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에너지 수출을 전략 산업으로 더 강하게 키우면 글로벌 석유화학과 정제, 제품 시장에서 경쟁 압력도 같이 커질 수 있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쪽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눈입니다. 이건 호재냐 악재냐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또 하나, 한국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빠르고 크게 내려가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수출은 에너지 비용 절감보다 수요 위축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식 에너지 드라이브가 만들어내는 저유가가 단순히 축복일 거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건 기름값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붙어오는 세계 경기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충격을 여러 번 겪으면서 한 번의 정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응을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계약 구조를 분산하고 재고 물류 안해지 같은 방어 체력을 유지하고 산업별로 유가가스 가격의 민감도를 다시 점검하는 것. 트럼프가 석유 지도를 다시 그렸다 해도 한국은 그 지도 위에서 길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트럼프는 석유를 더 많이 퍼내는 사람이 아니라 석유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을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미국이 기록적인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한 석유 시장의 판은 예전처럼 중동 한쪽만 바라보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에게 부담이 아니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보와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 그 시간을 준비로 바꿔야 합니다.